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3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폭력을 학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은 네 번째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포악한 자는 말 그대로 폭력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가르침에 총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까지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첫째. 그리고 베풀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었죠, 여러분.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마치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인이나 또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은 가진 자가 채권자 의식으로 가난한 자를 대하죠. 그러나 교회는 가진 자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대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또한 어제 나눈 말씀처럼 가능한 선으로 악을 대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지만 우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이제 성악설만 말하지 않아요. 성선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타락했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벌레처럼 짐승처럼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에 좋은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항상 이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폭력성,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학습하지 말아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 어떤 행위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폭력성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거는 사실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본능적인 것인가 학습되는 것인가? 최근 인간 행동학 또 유전자 뇌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폭력적 성향을 다방면에 추적하고 있거든요. 동물행동학자들은 동물과 인간 모두가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본능을 분출한 출구를 항상 찾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뇌과학자들 폭력의 뿌리를 뇌에서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죠. 생물학적인 요인에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결과가 이미 사실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영향이죠. 남성에게 좀 많이 있는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인 행동이 대단히 우세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난폭하고 또 사회에 어떤 그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폭력에 관한 유전자도 따로 있다 그래요, 여러분. 1993년도에 네덜란드의 한 가족이 폭력 유전서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5대에 걸쳐서 여러분 폭력이 강간이 방화나가는 사건이 5대에 걸쳐서 이게 사실 쉽게 있을 수 없는 그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로 얘기하면 그 종단 연구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공통점이 뭐였느냐? 모노아민 산화 효소라고 하는 마오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마오에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공격성이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유전자를 연구했을 때 그들에게도 마오에이가 나타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100% 우리가 신뢰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위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견해도 있죠. 실제로 살인범 31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65%가 전두엽 기능 이상 증세를 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경우 타인의 감정 공감 못하잖아요. 표정을 분리를 못하잖아. 이해하는 기능이 확연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 역시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이
특별히 이제 전두엽이라고 보통 말하죠. 전뇌가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부위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이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울대학교의 여러분 생명과학부 김경진 교수가 청소년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청소년의 행동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뇌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뇌는 아이들은 이렇게 연구해 보면 12살 정도가 되면은 성인의 뇌와 거의 같은 사이즈로 이미 다 완성이 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뇌의 발달 속도가 부위마다 다른 거야. 그럼 청소년은 뭐가 먼저 발달하느냐?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먼저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꾸 발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10살 전후가 되면 이 뇌폐질이 얇아지면서 성숙을 하고 성장은 하지만 실질적인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감정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뇌가 성인 뇌만큼 10대 12살이 이미 발전을 성제 이렇게 성인의 뇌만큼 자라기는 하지만 부위별로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엄청 발달해 있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든지 의사를 결정한다든지 판단을 하든지 이런 감정을 다스린다든지 이런 전두엽에 관련된 기능만큼은 10대 후반부터 사실은 발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뇌과학적인 부분들은 저도 요즘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관련된 책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관심이 좀 많아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에 이렇게 보면, 이게 뇌를 잘 이해하면 인간을, 사람을 이해하고 시기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여러분, 이런 폭력들이 사실은 우리의 뇌, 또 어떤 그 본능에 속한 유전자 혹은 뭐 다양한 경우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 명확하게 하나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아. 그죠? 어, 개인적인 유전적인 기능도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미숙한 발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호르몬적인 생물학적인 요인도 그 속에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폭력성이 사실은 전달되고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폭력성은 학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메시지 오늘 사실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2019년 6월에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1,51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과 현재 아동 학대 경험을 조사해서 분석을 했더니 부모의 폭력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폭력의 대물림이지.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폭력의 유산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폭력은 학습이 된다라는 거다, 학습이. 학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폭력에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폭력이라고 각인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매 맞고 자라잖아요. 그럼 학습된 무기력을 내가 갖기도 해. 그게 매 맞는 아내의 증후군이잖아요. 그죠? 학습된 무기력을 갖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같은 성, 예를 들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남자가 특히 더 그렇죠. 내가 이 폭력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폭력을 기른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돌아보면 왜 우리들의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없겠어요? 가정에서든. 저는 뭐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형제들이니까 더 그렇지. 형들한테 맞고 자라는 거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커서 보자.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각인효과라는 말 아시잖아요. 오스트리아 과학자 콘란 로렌스가 인공부화 과정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처음 본 어미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과학상까지 받았잖아요. 오리의 각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엄마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엄마 모유, 다른 엄마 모유를 갖다 대면 고개를 엄마 모유 쪽으로 돌린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익숙한 냄새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자식에게 있어서는 엄마야말로 여러분 내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죠. 타향살이를 오래 하신 이민자들, 그죠? 그분들이 고향에 들어왔어. 뭐 수십 년 만에 들어온 거죠. 근데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인간의 뇌는 여러분,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앞에 각인효과 이야기했듯이, 환경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10년 걸린다. 10년. 그럼 이 10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주변 환경에 내 뇌가 최적화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에 10년 이상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상황에 내가 최적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 천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뇌세포끼리 연결하는 시냅스. 이게 10살 때까지 왕성하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평생 내가 두뇌의 산골에 살아갈 사람들은 여러분 산골짜기라고 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뇌로 내 뇌가 최적화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폭력이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통해 폭력이 나쁘다라는 것을 배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내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거기에 이미 최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여러분 폭력의 대물림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인지 모르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여러분 집안이 지옥인 거예요. 집에 가는 게. 학교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학교가 지옥인 거예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매일 그 친구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일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해철 목사님이 거론했듯이 어떤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역추석을 해봤더니 한 번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얘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이였거든.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은 거야. 14층인가요? 17층인가요? 떨어졌는데. 너무나 불행한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어지는 순간. 근데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떼내려 죽은 거잖아, 아이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원인이 학교 폭력이었잖아. 야, 두 번 때려 죽을 정도로다가 그게 두렵고 무섭고 지옥이었던 거지. 그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정신과 의사지 여러분 박정석 전문의가 구로에 있는 이제 연세병원의 전문의인데 오랜 기간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상담을 했어요. 그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결론을 내려요. 첫째, 가해자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을 한데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공감 능력이 이미 가해자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래의 소시오패스의 꿈나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둘째, 피해자의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왜? 가해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그 지옥의 경험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실제로. 실제로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이거. 내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어떤 폭력에 내가 오랜 시간 노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 자체가 떨어져요. 사회가 두려워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꼼짝마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마치 유괴된 아이가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유괴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오줌을 지리잖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 가해자의 인성 또한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친구들 위해 때리면서 굴림을 하잖아. 갑질을 하잖아, 내가 소위. 근데 이게 엄청난 쾌감을 준다라는 거지, 마약처럼. 그래서 인성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방관자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지. 폭력에 비겁하게 내가 굴복했다라고 하는 비겁한 마음이 평생 괴로운 거야. 죄책감 마주치면서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여러분, 저 이 네 가지 이 사람의 뭐랄까 상담한 결과 내린 결론을 보면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가해자 절대로 반성하지 않아. 왜? 친구들 위해 군림하는 경험을 쉽게 이 쾌감을 잊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피해자 상처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같은 상황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음땡이 돼버려요. 얼음땡 그 사람. 방관자들 모두 피해가 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솔로몬이 여러분 폭력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거 진짜 강한 명령형이거든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할까? 폭력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폭력을 학습하면 안 됩니다. 폭력에 저항해야겠죠, 여러분. 저항을 하되 내가 학습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군대가 많이 맞잖아요, 그죠? 제가 맞으면서 군 생활을 했냐면 나는 절대 누구도 한 명도 때리지 않을 거다. 네. 나는 맞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은 때리지 않는다. 음. 제대하는 동안 단 한 대도 전 때린 적이 없어. 네. 내가 맞을지언정. 네. 참 고집스러운 뭐 모습일 수도 있는데 결심하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지. 폭력. 제가 이 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스포츠 하는 선수들은 맞고 운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그죠? 우리 세대에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죠. 집에서도 형들한테 맞고 자라고, 학교 가서도 선후배한테 맞고 자라고, 뭐 그래 그렇게 당연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 폭력 이면 속에 우리가 배우지 말고 학습하지 말아야 너무나 쓴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로는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진짜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라고 보거든요. 스포츠를 빙자해서, 그죠?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남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물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방어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태권도나 유도나 이 정신을 가르치는 무술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잖아.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폭력 학습하지 말아야 된다. 가능한 우리의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이것을 잘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